제가 중학교 때 시험 기간에 과학 공부를 하는데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. 큰일 났다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토토에 앉아봐요. 그러면 이제 국어, 영어, 수학 또 이렇게 자세한 공부법들을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. 그럼 국어부터 한번 네. 말씀해 주시죠. 이제 여러분들 우리 또 주요 과목 하면은 국어, 영어, 수학이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 세 과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좀 공부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일단 국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크게 문학, 비문학, 그리고 뭐 화작문, 문법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메인이 문학, 그리고 비문학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일단 문학 같은 경우에 우리가 또 세부적으로 나눠보면요. 이 시, 운문문학, 이런 소설, 산문문학, 그리고 수필문학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요, 그냥 공부를 할 때 그냥 시, 소설 이러고 읽으면 안 돼요. 우리는 이제 성적을 잘 받아야 하기 때문에 네. 이 각각 작품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6가지를 딱 기준으로 잡고 6가지. 분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시적 화자입니다. 이 말하는 사람, 누가 말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고요. 요 두 번째가 대상, 즉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가 상황, 이 화자와 지금 대상이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, 이 시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상황을 파악을 하시고요. 그리고 네 번째가 정서와 태도, 어떤 정서와 지금 태도, 이게 슬픈 건가, 기쁜 건가, 기대하는 건가 이런 걸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다섯 번째 표현 기법, 이 모든 걸 표현하기 위해서 뭐 어떤 기법을 썼는가, 우리 많잖아요. 수미상관, 영단적인 맞아요, 표현, 맞아요. 그런 것들 파악을 하시고,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5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그래서 이 시의 주제는 뭔가,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 공부를 할 때도 6가지로 딱 공부를 하시면요, 여러분들이 정말 시는 완벽하게 공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산문문학, 시보다 훨씬 간단해요. 산문문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소설의 배경, 거기 나오고 있는 인물들, 인물들도 특히 고전 소설은 좀 헷갈리거든요. 사람 맞아요. 이름도 많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파악을 하시고, 사건, 그 인물들이 지금 요 배경에서 어떤 사건이 일으키고 있는지 요 세 개를 파악을 하시고, 또 표현 기법, 그래서 어떤 표현 기법을 통해서 소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4가지를 토대로 한 주제, 이렇게 파악해 주시면 또 소설도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다. 그렇죠.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제 시, 소설 다 끝났죠.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간혹 수능에 나오는 수필. 이 수필은 이 쓴 사람이 어떤 특정 소재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쓴 거예요, 그죠? 그래서 이 소재 일단 파악을 잘 하셔야 되고, 두 번째로 이 소재의 특성 혹은 이 소재에 대해서 지금 이 화자가 내리고 있는 평가, 이거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마찬가지로 표현 기법. 당연히 파악을 해주시고, 요 3가지를 바탕으로 주제까지 파악을 해주시면 이 수필 문학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파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. 비문학 말씀을 드리면요. 네. 사실 이제 문학보다 비문학은 그렇게까지 공부법에 있어서 이걸 다 알아야 된다 이런 건 없는데요. 비문학은 사실 정말 독해력이 핵심이에요. 처음 보는 어떤 글을 읽고 정말 꼼꼼하고 완벽하게 이 지문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막 꼼수를 써서 막 세모를 치고 동그라미를 치고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,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 양질의 기출 지문을 가지고 글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읽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어요. 그래서 비문학도 이렇게 단락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. 그러면은 이 단락의 주제를 적어보고, 그래서 이걸 다 합쳤을 때 나오는 전체 주제가 뭔지 적어보고, 이 훈련을 계속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독해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럼 문법이나 화법, 장문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? 사실 문법이 저는 인강을 활용하기에 되게 좋은 파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선생님들이 이제 기출 지문에 잘 나오는 문법을 또 잘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인강 같은 걸 활용을 해서 정리를 방학 기간에, 특히 방학 기간에 한번 전체를 정리를 해주시면 훨씬 더 학기 중에 공부를 하기가 수월하실 것 같고, 화작문은 사실 난이도가 엄청 높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기존 기출 문제를 좀 많이 풀면서 익숙해지시고 시간을 아끼는데 좀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으로는 수학 공부법도 좀 궁금해요. 또 수학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죠. 수학을 여러분 보통 양측이다 이래가지고 막 드립다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, 그러니까 물론 문제를 많이 푸는 건 중요합니다.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공부법을 좀 익히시고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첫 번째 개념이고요. 두 번째 공식, 그리고 세 번째가 문제풀이에요. 그래서 수학에서 요 3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요. 수학에서 개념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개념이 도대체 뭐냐? 제가 2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. 기본적인 그 개념서, 수학의 정석 이런 걸 펴보면은 정의가 있어요.
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학 개념을 일단 정의를 잘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요. 그리고 두 번째가 수학적 표현 논리예요. 흔히 말하는 개념식 혹은 뭐 그래프 이런 게 수학적 표현 논리거든요. 네. 예를 들면은 우리 뭐 2차 방정식은 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해서 뭐 a는 0이 아니다. 이런 게 이제 수학적 표현인 거고, 이게 왜 이렇게 표현이 됐는가? 왜 a는 0이 아닌가? 왜 그러면은 우변은 0인가? 왜 얘는 x제곱이고 얘는 x인가?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표현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. 그래서 이렇게 어떤 정의 그리고 수학적 표현 논리를 이해를 하셨다.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개념이 되신 겁니다. 근데 우리가 개념만 가지고 또 문제를 풀 수는 없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공식이에요. 우리가 사실 공식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수학 공부를 이제 점점 하시면은 느끼시겠지만 복잡한 거를 다 지나쳐서 너희들이 문제 풀기 쉽게 해줄게 이렇게 해서 나온 게 공식인 거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식을 일단 공부를 하실 때도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하면서 외우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면 이 공식의 사용 용도. 얘를 어디다 쓰는가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근해 공식,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쓴다. 이런 식으로 그 사용되는 목적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공식이 유도되는 과정을 간단하게라도 좀 익히고 기억을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. 또 여러분들이 수학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유도 과정의 핵심 논리를 좀 이해를 하셔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지금 개념 됐고 공식 됐죠? 이제 뭐 해야겠어요? 문제풀이. 이제 해야 되는 게 문제풀이입니다. 네. 쉬운 문제집부터 이제 점점 이제 뭐 다양한 유형이 있는 문제집, 또 고난이도 문제집 이런 문제집을 풀게 되실 건데, 모든 문제가 저는 결국 푸는 과정이 이제 세 가지로 축약이 된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맨 처음 뭐냐? 그 문제에 쓸 수 있는 개념식을 떠올립니다. 이 문제에 적용되는 개념식이 뭘까?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제 문제집 풀 때는 그 단원을 배우고 그 단원 문제를 풀기 때문에 사실 떠올리기가 쉬운데, 이제 시험 상황에서는 다 섞여서 나오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개념식을 써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평소에 떠올리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, 두 번째 뭘 해야 되냐? 이 문제 조건을 바꿔서 이 개념식에 쓸 수 있게끔 변형을 시켜야 돼요. 이 조건을 어떻게 개념식에 맞게 변형을 시키는지 여러분들 평소에 훈련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.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,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수학 문제 난이도를 결정짓는다고 생각을 하는데,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식이 예를 들어서 한 두세 개 된다. 보통 좀 중난이도 이상은 그렇게 되거든요. 이거를 여러 개를 조합을 해서 이제 답을 도출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총 3단계를 거쳐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꾸준히, 이때부터 정말 양이 중요해요. 많은 문제를 풀어볼수록 정답률이 올라간다.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 그 수학 관련해서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. 우리 이제 쉬는 시간이 10분이잖아요. 그 중에 한 5분이나 그 정도는 좀 쉬운 문제 있죠. 약간 이제 수능으로 치면은 이제 3점짜리 조금 난이도 낮은 거. 그냥 이렇게 머리를 좀 이렇게 깨운다라고 생각하고 빨리 푸는 연습을 많이 하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우리가 딱 집중해야 되는 시간, 자습 시간, 혹은 고등학교는 야자 시간 이럴 때는 좀 사고력을 많이 요하는 4점짜리 그런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좋아서, 속도를 필요로 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쉬는 시간에 좀 많이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. 물론 화장실도 다녀오고요. 수학만큼이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영어다. 맞아요. 영어는 혹시 어떻게 공부하셨어요? 영어가 한국어로 번역해놓으면 어렵다고 느낀 친구는 없을 거예요.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아무래도 첫 번째 단어 때문에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. 근데 단어는 여러분 왕도가 없어요.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뭐 스토리텔링 기법 이런 걸 다 사용을 해서 최대한 뭐 등굣길, 점심시간 줄 서 있을 때, 쉬는 시간 이럴 때 단어를 많이 외워주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이제 독해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, 우리가 왜 품사를 배우고 문장 성분을 배우잖아요. 사실 이제 독해를 진짜 할 때는 이 품사보다 문장 성분을 좀 파악하는데 저는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어요. 주어, 서술어, 우리 목적어, 보어, 또 수식어구. 요 5개를 독해를 할 때 이제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, 여러분들이 뭐 사선을 이렇게 치고 또 수식어구엔 괄호를 치고 이런 식으로 좀 정확하게 문장을 해석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셨으면 좋겠거든요.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, 이제 학년이 낮을수록 문장 난이도가 쉬워요. 동사 찾기도 쉽고, 그죠? 서술어 찾기도 쉽고, 주어 찾기도 쉬워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는 단어로 이렇게 감으로 때려 맞춰서 막 독해를 하거든요. 고1 정도까지는 약간 풀리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게 학년이 올라가고 고2, 고3이 되면은 이제 수능 영어도 되게 추상적으로 변하고, 막 주어 이 서술어 사이에 수식어구도 늘어나면서 막 자리 찾기도 힘들고, 일단 내용 이해가 어렵거든요. 정확하게 해석을 안 하면. 딱 처음 영어 공부할 때부터 제가 말씀드린
이 문장 성분을 잘 파악한 연습하시고 또 단어도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모르는 듯 다 찾아가시면서 한 문장 한 문장 정확하게 답지에 있는 그대로 해석이 될 정도로 이제 연습을 해야 이 문장이 다 합쳐졌을 때 이 문단의 주제가 파악이 되고 내용이 파악이 되는 거라서 영어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 중학교 이제 아이들이 시험을 보게 되는데 갑자기 과목이 많아지고 네. 또 외울 내용도 많아지고 그래서 약간 당황하는 네. 친구들이 많은데 맞아요. 어떤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좀 쉽게 잊어버리지 않는 어떤 암기에 좋은 팁이 좀 있을까요? 또 암기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 3가지를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첫 번째가 바로 백지 테스트예요. 백지 테스트가 뭐냐면 정말 A4 용지 딱 꺼내고 내가 방금 배운 내용을 써보는 거예요. 사실 이것만큼 강력한 방법이 없거든요. 이제 고등학교 이제 1학년, 2학년이 지나면서 다른 과목은 점점 성적이 오르는데 계속 성적이 안 올랐던 과목이 국어였어요. 네. 진짜 너무 답답해서 이거를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그냥 진짜 A4 용지를 꺼내서 그 문학 작품 배운 거에 대해서 뭐 특징, 갈래 뭐 이런 것들을 쭉 써보기를 시작했어요. 근데 그때 제가 백지 테스트를 하면서 처음 느낀 게 내가 지금까지 시험장에 지금 여러 작품이 시험에 나오는데 이 작품 간에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들어갔구나. 그래서 내가 성적이 조금 덜 나왔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됐어요. 뭐 국어뿐만 아니라 여러 암기 과목에서 한번 백지의 개념을 쭉 써보시면 내가 정말 이 개념을 외운 게 맞는지 아니면 외웠다고 착각하고 있는지 좀 구분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. 또 암기법에 있어서 정말 또 중요한 2번째가요. 이 목차를 활용한 구조화예요. 우리 고등학교만 가도 내신 범위가 엄청 많잖아요. 넓죠. 그리고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이요.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요. 이게 정확하게 머릿속에 구조화가 안 돼 있으면 시험지 딱 봤잖아요. 다 섞여요, 머리에서. 맞아. 분명히 봤는데 이게 이 내용인가 이 내용인가 막 섞이거든요.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일수록 이 책 교과서 맨 앞에 이제 다른 친구들은 보지 않는 목차를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. 서랍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이 목차를 머릿속에 먼저 넣은 다음에 이 칸에 맞춰서 열어서 외운 내용을 넣고 닫고 열어서 넣고 닫고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지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서 그 많은 몇백 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또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. 네. 또 마지막 남은 이제 3번째가 설명학인데요.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그냥 공부를 하는 것보다 내가 선생님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친구들한테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면은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해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이제 점심시간에 또 굉장히 건전하게 이 스터디 클럽을 만들어서 네. 오늘은 네가 국어를 가르쳐라. 내일은 내가 사회를 가르치겠다. 이렇게 한 4명, 5명에서 이제 칠판에서 서로 그날 배운 내용을 좀 알려주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이거는 조금 제가 생각해도 약간 재밌는 기억인데 제가 중학교 때 강아지, 고양이를 다 키웠어요, 집에서. 시험 기간에 과학 공부를 하는데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. 그래서 이럴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? 내일 시험인데 큰일 났다.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야, 앉아봐. 토토야, 앉아봐. 사실 복습을 안 하면 아, 결국 텅 다 비어버리거든요. 맞아요. 이 복습 주기가 또 어떻게 설정이 되어야 될까요?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오늘 수업을 딱 들으면은 난 이제 수업 들었으니까 다 외웠어. 이렇게 착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 여러분들 이제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이라는 거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. 정말 그래프가 이렇게 꺾입니다, 여러분. 물론 우리가 뭐 그날 복습하고 일주일에 한 번 복습하고 한 달에 한 번 시험 직접 이렇게 다 복습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저도 해보니까 워낙 공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제가 정말 최소치만 추천을 해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그날 배운 거를 자습 시간 혹은 뭐 집에서 이제 혼자 공부를 할 때 내용을 복습하면서 문제풀이를 꼭 하라는 거예요. 물론 학원 다니면서 이렇게 수업을 또 듣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그날 학교에서 배운 거를 꼭 다시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서 그걸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당일 복습 일단 중요하고요. 우리가 중간 기말이 거의 한 2달 텀으로 돌아오잖아요. 그러니까 네. 시험 그 텀이 그렇게 길지 않단 말이에요. 준비 기간을 3주에서 많게는 한 4주 정도 잡는다고 치면은 3, 4주 안에서 뭐 주요 과목은 그래 최소한 4번 정도. 또 주요 과목이 아닌 과목들도 한 3번 정도는 볼 수 있게끔 그 안에 계획을 짜서 또 여러 번 복습을 해주시면 그래도 시험 전에 한 4번에서 5번 정도는 복습을 하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주셔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원하는 높은 성적을 얻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노트 필기는 좀 어떤 식으로 해줘야 아이들에게 좀 공부를 할 때 도움이 될까요? 진짜 많은 학생들이 고민하는 게 노트 필기를 하느라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. 네. 여러분 혹시 그 인스타그램에 공스타그램 아시죠? 제가 진짜 보고 깜짝 놀란 게 스터디 플래너도 그렇고 노트 필기도 그렇고 인쇄를 했나 싶을 맞아요. 정도의 퀄리티로 엄청 예쁘게. 막 스티커 붙여져 있고 형광펜.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예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이 노트 필기라는 것에 이제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트를 예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
이 내용을 잘 정리해서 머리에 기억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진짜 머리로만 빨리빨리 외울 수 있는 거는 노트 필기를 안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. 우리는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. 여러분들이 노트 필기를 해야 될 때는 언제냐? 내가 이거를 좀 정리를 해서 시각화시키는 게 내 암기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될 때만 하는 게 좋아요. 최대한 뭐 자습서나 교과서만 해도 이미 충분히 잘 정리가 돼 있어서 활용을 해서 빨리 외우도록 하고, 필기를 하게 되더라도 최대한 심플하고 간단하게, 뭐 형형색색 다 필요 없습니다. 그냥 심플하고 간단하게 해서 외우는 데 중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.